이른 아침 남대문 시장에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연 할머니의 허름한 가게 지붕 위로 안개가 짙게 깔렸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깊은 한숨과 뒤섞였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분주히 하루를 준비했다. 60이 넘은 할머니는 가냘픈 몸매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정성스레 만든 매듭 공예품과 아기자기한 장신구들이 놓여 있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박수연 할머니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 하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날 하나는 이제 막 4살이 되어 동그란 눈망울에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시간 속에 흐릿해져 직접 만든 꽃무늬 매듭이 달린 작은 머리핀만이 모녀의 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아침 햇살이 남대문 시장을 비추자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박수연 할머니는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손님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끔 그 시절 하나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면 할머니는 생각했다. 지금쯤 내 딸은 잘 살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행복할까? 단골 손님들은 박수연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몇몇은 넌지시 말했다. 할머니, 벌써 3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그만 잊으세요. 따님도 아마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할머니에게 하나는 단순히 잃어버린 딸이 아니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고단한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굵은 빗방울이 가게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박수연 할머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는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여자가 내리다가 손에 든 커피를 그녀의 물건 위로 쏟았다. 여자는 커피가 묻은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 여자는 여전히 화가 난 듯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건가? 이거 다 배상하셔야겠어요.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계속해서 따져 물으려다가 문득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낯익은 물건의 시선이 멈추었다. 그것은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에게 만들어주었던 것과 똑같아 보였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에 쥔 머리핀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뚫어져라 머리핀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여자를 보았다. 저기, 그 머리핀, 혹시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뒤로 뺐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니던 거예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머리핀, 그리고 여자의 단호한 말투,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멎는 듯했고 여자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수연 할머니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머리핀을 한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지는 걸까? 할머니는 애써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박수연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결심을 했다. 바로 그 여자의 회사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유명한 연예 기획사인 스타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강은지라는 사람이었다. 그 회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였다. 비록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꼭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할머니는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 서서 손에 쥔 낡은 가방을 꼭 쥐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은 낡은 옷차림의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호기심 섞인 그리고 약간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얼마 후 강은지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 그때 그 일은 그냥 사고였고 저도 더 이상 보상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시는 거죠? 강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강 대표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핀에 대해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머리핀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강은지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 머리핀은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아이에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는 대표님이 혹시 제 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강은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따님이라고요? 제가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강은지의 날카로운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제 말이 믿기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대표님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강은지는 비웃듯 웃으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진실이요? 보아하니 가난한 노점상에 불과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의 딸일 수 있겠어요? 허황된 꿈은 그만 꾸세요. 강은지는 뒤돌아서 가버렸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은지가 떠난 후 사무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강은지의 양어머니인 이미경 여사였다.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이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은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미경 여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희 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경 여사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그냥 저 머리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강 대표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입양되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이미경 여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강 대표는 제 친딸입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이미경 여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할머니가 놓칠 수 없는 찰나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은지의 냉담한 태도와 경멸하는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낡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할머니는 희미하게 빛나는 딸 하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만약 이 머리핀이 정말 내 것이라면 엄마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박수연 할머니는 강은지와 이미경 여사와의 만남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말들,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익숙한 머리핀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할머니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할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손에 든 머리핀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 머리핀이 정말 하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헛된 꿈을 쫓아온 걸까? 할머니는 강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직 진실만이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강은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제 할머니의 가게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강 대표라는 사람,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긴 해요.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던가. 그 말은 할머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글쎄요. 저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 부잣집 이야기는 워낙 꼬이고 꼬여서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이미경 여사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강 대표를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아마 보육원에서 데려왔다던가. 그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을 얻었다. 30년 전 하나를 잃어버린 후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모든 보육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하나가 그 직후에 바로 입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메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는 그저 손주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가족과의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노인의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눈빛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할아버지다. 나 지금 병원인데 혹시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아주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무정할지라도 여전히 이윤지와 이윤지의 아빠처럼 친절과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윤지는 그저 해맑은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이윤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지는 그저 해맑은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이윤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은 그 어떤 이유도 특별한 관계도 필요 없다는 것. 그저 따뜻한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윤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찰나의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 인간의,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마치자 병원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그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과 품위가 느껴졌고 그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두 눈은 병원 안을 분주히 살피며 마치 소중한 사람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서류 가방과 짐 가방을 든 2명의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반가움과 안도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제가 아침 내내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그토록 걱정스럽게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얘야, 나는 그저 검사를 받으러 왔을 뿐이란다. 사람들이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더구나. 그 말을 들은 그녀, 박지우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빌려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저 전화 한 통 부탁드렸을 뿐인데 그마저도 거절당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녀의 말에 병원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냉대했던 안내 데스크 직원 강 씨는 이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모두를 위한 희망재단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런 분께 오늘 이런 대우를 하신 건가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병원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그 노인이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과 숭고한 정신을 가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하거라. 나는 이제 늙어서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고 싶지 않구나. 그저 사람들이 가끔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란다. 할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너그러운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어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딸에게 주는 가르침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가난, 지위의 높고 낮음, 낯선 이와 익숙한 이를 떠나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숭고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우 씨가 병원을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처음 할아버지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던 안내 데스크 직원 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굳이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할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이전에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던 바로 금인 씨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그저 할아버지에게만 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을 향한, 그리고 그녀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그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 또 한 사람이 바로 그 안내 데스크직 캥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캥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인자한 어머니와도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그 말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포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잘못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즉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조건 없는 친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우 씨가 병원을 떠난 후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의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운 용서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과연 자신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세련된 건물 20층, 박지훈의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책상 위 정갈하게 놓인 서류들, 잘 정돈된 공간은 평소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박지훈, 그는 대한민국 패션계를 선도하는 유명 패션 회사의 CEO였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닌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었다. 박지훈 대표님께 존경하는 대표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디자인실 이미숙 실장이 수개월째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그 사람의 주머니 속으로 unjustly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부당한 대우와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부디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메일에는 이미숙 실장과 누군가가 나눈 메시지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평소 직원 복지와 윤리 경영을 강조해온 그였기에 이와 같은 비리 의혹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특히 이미숙은 경력 20년 차베테랑 디자이너로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신뢰받던 인물이었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이메일을 보낸 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익명으로 글을 남겼을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글에서 박지훈은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뢰해온 김대현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김대현은 박지훈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신복이었다. 박지훈은 그에게 이메일을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표님,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감사팀을 통해 조사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이미숙 실장이라면 감사팀이나 외부 기관의 조사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거야. 그녀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까. 하지만 김대현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박지훈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또 그가 없을 때 회사가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았다. 걱정 말게. 다 계획이 있으니까.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김대현을 안심시켰다.
자네는 내가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직원 식당이나 탕비실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입 직원으로 위장시켜줘. 김대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박지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지훈은 강민호라는 이름의 신입 직원이 되었다. 김대현이 준비해준 허름한 옷차림, 수수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메이크업으로 평소 훤칠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강남 한복판 화려한 패션 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봉고차에서 내려 낯선 공간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가 맞나? 박지훈, 아니 이제는 강민호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가 도착한 곳은 회사의 대규모 의류 제작 공장이었다. 처음 맡게 된 업무는 바로 이 거대한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즉 생산 보조 업무였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업무.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공장 안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원단을 자르고 다듬는 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다. 박지훈은 그 소음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아, 네. 나는 여기 책임자 박상철이라고 하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박상철은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훈도 손을 맞잡았다. 그래, 민호 씨.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가도록 하게. 박상철은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다. 박지훈은 그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박상철의 안내를 받으며 박지훈은 공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손놀림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박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정작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이들의 땀방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먼저 원단 창고 정리를 맡았다. 수백, 수천 가지의 원단이 종류별, 색깔별로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그는 박상철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일에 투입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원단을 정리하고 운반하고 또 먼지를 털어냈다. 민호 씨, 잠깐 이리 와보게. 잠시 후 박상철이 그를 불렀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지훈은 궁금한 듯 물었다. 오늘 저녁에 신입 환영 회식이 있는데 자네도 꼭 참석하게. 회식이요? 그래. 우리끼리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새로 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 이번 기회에 얼굴도 익히고 친목도 다질 겸 하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박지훈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회식이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그럼 이따 저녁에 보세. 박상철은 웃으며 돌아섰다. 박지훈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저녁 회식 생각으로 가득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미숙 실장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회식 시간을 기다렸다.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고
박지훈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장소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고깃집.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민적인 분위기에 그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호 씨는 무슨 일 하다 왔어?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말을 걸었다. 저는 그냥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박지훈은 얼버무렸다. 그래? 여기 일은 처음인가 보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박지훈은 그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최성재라고 했다. 그런데 최성재 씨는 이미숙 실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힐끗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미숙 실장님, 어렵다니요? 어떤 점이요? 그냥 좀 차갑고 권위적이시랄까?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할 때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박지훈은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다. 특히 요즘 들어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최성재는 걱정스러운 듯 덧붙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회사 자금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긴 했어요. 자금 문제요. 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횡령과 관련이 있는 걸까? 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이미숙 실장님 눈밖에 나면 좋을 거 없으니까. 최성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박지훈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섣불리 의심을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진짜 월급 받는 날이 두렵다니까. 또 얼마나 떼일지. 그러게 말이야. 상여금은 구경도 못한 지 오래고. 이러다가 진짜 다들 떠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여길 어디가. 다른 데라고 뭐 다를. 직원들의 대화는 주로 회사, 그리고 이미숙 실장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 박지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받은 익명 이메일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했다. 이미숙,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는 굳게 결심했다. 반드시 당신의 가면을 벗겨내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겠어. 그날 밤 박지훈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직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씁쓸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박지훈은 여느 때와 같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어제 회식 덕분인지 직원들은 그를 한결 편하게 대했다. 그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박지훈은 우연히 디자인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미숙 실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얼마를 입금하면 되는 거죠. 네. 지난번처럼 그 계좌로. 알겠어요. 조심해서 처리할. 박지훈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계좌. 횡령과 관련된 게 분명해.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러. 걱정 마세요. 아무도 눈치 못 챌 테니까. 네, 그럼 이따 저녁에 뵙죠.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훈은 이미숙 실장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따 저녁 어디서 누굴 만나는 것? 그는 그녀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박지훈은 이미숙 실장의 퇴근길을 미행했다. 그녀는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을 엿보았다. 이미숙 실장은 낯선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지훈은 휴대폰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공범인가?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미숙 실장은 남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레스토랑을 나섰다. 박지훈은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박지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미행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지나 한적한 역에서 내렸다. 박지훈도 그를 따라 내렸다. 남자는 역 근처 낡은 건물로 들어갔다. 박지훈은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지훈은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이미숙 실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남자와 또 다른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꺼내보며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물건은 상태가 아주 좋아. 최상급. 그래? 그럼 가격을 좀 더 쳐줘야겠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박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물건? 최상급? 도대체 뭘 말하는 것? 그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박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는 박지훈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뭘 엿듣고 있는 거냐고. 남자는 박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길을 잃어서. 박지훈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길을 잃어? 이런 곳에서? 남자는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너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때 방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이 자식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엿듣고 있었어. 뭐? 이런 강 큰 놈이. 남자는 박지훈을 노려보았다. 박지훈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박지훈은 애원하듯 말했다. 친구가 이 근처에 산다고 해서 주소를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친구 이름이 그게 갑자기 생각이.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해. 남자는 박지훈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너 누구한테 고용된 거지? 경찰이야? 아니면 기자야? 남자는 박지훈을 추궁했다.